자, 이번에는 메모리 관리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는 본문에 설명됐던 것처럼 사람의 기억력과 좀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람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의 기억은 점점 희미해지고 최근에 경험한 기억이 다시 생생하게 느껴지게 되는데요. 사람의 능력은 신비로운 것이기 때문에 메모리와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 제한된 기억 공간에 원하는 내용을 저장시키는 능력이 만약에 있다면 우리 일상생활은 현재와 다른 모습으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좋은 기억만 저장하고 나쁘거나 가슴 아픈 기억은 저장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은 현실화되기는 어렵고요. 하지만 운영체제는 효율성을 목적으로 그것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메모리 관리란 운영체제가 제한된 메모리 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프로그램을 컴파일하면 실행 파일이 생성이 되고요. 이 실행 파일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하드디스크에 존재하는 실행 파일이 메모리로 로딩이 되어야 합니다. 이 상태를 프로세스라고 이야기하죠. 하드디스크에 존재하는 이 실행 파일의 실행 코드와 데이터는 크게 텍스트, 데이터, 스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먼저 그림으로 살펴보고 다시 이 페이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드디스크에 존재하는 실행 파일은 텍스트, 데이터, 스택의 자료 구조로 구성이 됩니다. 텍스트는 실행 코드를 말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코딩한 소스라고 보면 되겠죠. 데이터는 프로그램에 선언된 글로벌 변수의 저장 공간이고요. 스택은 프로그램에 선언된 로컬 변수의 저장 공간입니다. 프로그램 소스와 로직의 양에 따라서 이들의 영역의 크기는 달라지게 되겠죠. 자, 이러한 텍스트, 데이터, 스택은 다시 고정된 크기의 페이지로 나뉘어질 수가 있고요. 또는 이러한 페이지들의 모임인 가변 길이의 세그먼트로 분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페이지나 세그먼트의 단위가 메모리의 적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보시는 우측의 그림은 메모리를 추상화한 것이고요. 메모리는 하드디스크의 디스크 블록과 마찬가지로 실행 코드나 데이터를 적재하는 최소 단위가 있습니다. 이것을 페이지 프레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메모리는 이러한 페이지 프레임의 모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페이지 프레임은 4K나 또는 8K와 같은 고정 길이를 갖게 되고요. 대부분 그 크기는 하드디스크상의 페이지와 그 수치를 일치시킵니다. 메모리 관리란 이러한 구조 속에서 부족한 메모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드디스크상에 존재하는 실행 코드와 데이터를 어느 시점에 메모리로 반입을 할 것이냐, 이러한 반입과 관련된 부분을 고민하는 것이 첫 번째 어떤 문제점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입된 실행 코드나 데이터를 메모리의 가용 공간 중에서 어느 위치에 배치를 시킬 것인지, 그런 배치와 관련된 부분을 고민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혹시나 메모리의 가용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 새로 반입되는 실행 코드와 데이터를 위해서 기존에 존재하던 내용의 어느 부분을 제거해서 새로 적재되는 실행 코드나 데이터를 위해서 교체를 할 것인지, 이런 교체와 관련된 부분을 고민하는 것이 세 번째, 마지막 메모리와 관련된 관리 정책의 한 가지 요소가 되겠습니다. 사실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시점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의 코드와 데이터를 모두 메모리에 적재시킨다면은 이런 문제는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운용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어떤 알고리즘을 쓰느냐에 따라서 역시 또 운영체제의 성능은 달라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이들 세 가지 관점을 기준으로 메모리 관리 정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측면의 메모리 관리 정책의 개념과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CPU에 의해서 실행되거나 참조되는 프로그램의 실행 코드와 데이터를 언제 메모리로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반입 정책입니다. 자, 이 반입 정책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시점에
모든 실행 코드와 데이터를 메모리로 로딩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 스택으로 나누어진 실행 코드와 데이터는 고정 크기인 페이지나 불규칙적인 크기인 세그먼트 단위로 메모리에 적재가 됩니다. 즉 해당 시점에 필요한 일부의 내용만을 메모리로 옮기게 되는데요. 분할된 코드와 데이터를 여러 번에 걸쳐서 메모리로 옮겨야 되는 오버헤드는 있지만 많은 프로세스의 실행 이미지를 제한된 메모리 공간에 올릴 수 있다는 좋은 어떤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반입 정책의 종류는 요구 반입과 선반입으로 나눠볼 수가 있고요. 요구 반입과 같은 경우에는 수행적인 프로세스에 의해서 현재 시점에 호출된 페이지나 세그먼트를 메모리로 옮기는 기법입니다. 이 정책은 어떤 프로그램의 메모리 요구량이 실제 메모리량보다 더 큰 경우에도 수행이 가능하고요. 복수의 프로세스를 수행 가능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선반입과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스에 의해서 요청될 페이지나 세그먼트를 미리 예측해서 프로세스가 이를 요구하기 전에 메모리로 옮기는 기법을 이야기합니다. 이 기법은 예측 결정이 옳았다면 프로세스의 실행 시간은 대단히 감소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측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유닉스 시스템에서는 현재 참조하려는 코드가 메모리에 없는 경우에 페이지 폴트라는 인터럽트가 발생이 되고요. 그 인터럽트에 의해서 필요한 실행 코드를 하드디스크에서 메모리로 반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는 수행에 필요한 일부 페이지만 적재를 하게 되고요. 다른 페이지들은 실제로 프로세스의 실행 코드나 데이터가 참조되었을 때 페이지 폴트 처리 과정을 통해서 메모리로 적절하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반입될 페이지나 세그먼트를 메모리에 어느 곳에 적재할 것인지를 정의하는 배치 정책이 되겠습니다. 텍스트 데이터 스택이 페이지 단위로 메모리에 적재되는 경우에는 메모리의 가용 페이지 프레임 중에 어디에 적재가 되어도 무관하기 때문에 배치 기법이 특별히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요. 세그먼트 단위로 적재되는 시스템에서는 고정된 크기가 메모리에 적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메모리상에는 자연스럽게 불연속적인 가용 공간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적재하려면 이 불연속적인 가용 공간들 중에서 어디에 위치를 시킬 것인가, 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메모리 관리 정책상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최초 적합, 최적 적합, 최악 적합의 배치 정책이 필요하고요. 자, 이들 그 정책에 대해서는, 배치 정책에 대해서는 그림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보이는 그림에는 현재 반입 대상의 프로그램의 실행 코드와 데이터는 1.8K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메모리상의 불연속적인 가용 공간은 3K, 4K, 1K, 2K, 6K, 1K의 가용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태에서 최초 적합은 프로그램이 적재될 수 있는 가용 공간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공간에 할당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러한 측면으로 본다면 3K의 가용한 메모리 공간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최초 적합을 따르는 것이 되겠고요. 이 최초 적합의 장점은 빈 공간을 찾는 시간이 빠르다라는 데 있고요. 단점은 사용되지 않는 작은 크기의 가용 공간이 누적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할당 결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 최초 적합의 단점은 최적 적합과 최악 적합에서 그 해결 방법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연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적 적합은 메모리의 가용 공간 중에서 가장 비슷한 공간에 할당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현재 그림상으로 보면 1.8K를 수용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가용 공간은 2K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2K를 할당하는 것, 이것이 최적 적합을 따르는 그런 알고리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방식은 할당 뒤에 빈 공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2K의 가용 공간에 1.8K가 할당이 된다면 0.2K의 단편이 남겠죠. 이 단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최적의 공간을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부분이 단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악적합은 메모리의 가용 공간들 중에서 가장 큰 공간에 할당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그림 상태로 보면 6K가 되겠죠. 6K가 현재 가용 공간들 중에서 가장 큰 그 공간이 되겠는데요. 이 6K를 할당하는 것이 최악적합을 따르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최악적합의 장점은 할당 뒤에 남는 공간을 재사용하기가 용이하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6K에 1.8K가 할당이 되면 4.2K의 단편이 남게 됩니다. 자, 이 4.2K는 향후에 또다시 반입되는 프로그램의 실행 코드나 데이터를 위해서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최악적합의 장점이 될 수가 있고요. 단점으로 살펴본다면 역시 최적적합과 마찬가지로 가장 큰 공간을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라는 이런 오버헤드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향후에 진짜로 큰 데이터를 적재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메모리 공간이 없다라는 그래서 할당 결정을 하는데 시간이 늦어지는 이러한 단점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운영체제의 배치 정책은 어느 정도의 그 메모리의 낭비를 가져올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추가적인 기법들의 보완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교체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체 정책은 새로운 페이지가 하드디스크에서 메모리로 적재되어야 하는 경우에 메모리의 가용 공간이 부족해서 일부 프로그램을 메모리에서 교체해야 할 때 어떤 프로그램을 교체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 교체 정책은 다양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서는 크게 네 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 강좌에서도 이 네 가지를 기준으로 그 개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입선출 교체 알고리즘은 페이지나 세그먼트가 교체될 필요가 있을 때 가장 먼저 메모리에 들어와 있던 페이지나 세그먼트를 교체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이 방법은 이해가 쉽고요. 구현이 간단하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반면에 오랫동안 페이지 프레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항상 교체 대상이 되어야 하는 거냐, 이런 불합리성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NRU 방식은 현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페이지나 세그먼트를 제거 대상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든다면 시간의 흐름 속에서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세그먼트나 페이지가 호출이 됐던 시점이 첫 번째는 요 시점, 요 시점, 이러한 시점으로 호출이 되어 있다고 할 때 그 메모리의 부족으로 인해서 그 제거 대상이 되어야 되는 그 영역은 요 데이터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이 LRU 방식이고요. LFU 방식은 사용 빈도가 가장 적은 페이지나 세그먼트, 그러니까 호출 횟수가 가장 적은 영역을 교체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 방식은 그 불러온 페이지나 세그먼트가 좀 전에 불러온 페이지나 세그먼트가 교체될 수 있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최근에 메모리로 옮겨온 페이지나 세그먼트가 사실적으로는 가장 적게 호출이 된 대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러한 단점을 해결을 해야 될 거고요. NUR 방식은 최근에 사용되지 않은 페이지나 세그먼트를 교체 대상으로 합니다. 자, 그럼 다음 장을 통해서 요 네 가지 교체 알고리즘에 대해서 그림과 함께 개념을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설명했던 교체 알고리즘에 대해서 두 가지만 대상으로 그림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LRU 교체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LRU 교체 알고리즘은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페이지나 세그먼트를 제거의 대상으로 하는 방법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림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그림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요 하나의 운영체제가 있을 때 그 운영체제는 3개의 페이지 프레임을 메모리 공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 위에 있는 참조열은
운영체제가 뭐 7012 이러한 어떤 그 번호를 실행 코드나 어떤 데이터를 참조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렇게 참조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F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페이지 폴트가 발생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좀 이어서 쭉 살펴보도록 하죠. 자, 최초에는 이 페이지 프레임에는 실행 코드나 데이터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은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단계에서 운영체제가 7번을 참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페이지 프레임에는 7번에 대한 어떤 실행 코드나 데이터가 현재 메모리상에 존재하지 않는 단계죠. 그렇기 때문에 페이지 폴트가 발생이 되게 되고요. 하드디스크에 존재하는 실행 코드나 데이터가 반입이 되게 됩니다. 자, 어디에 적재되어야 되느냐? 현재 가용한 페이지 프레임이 3개가 있기 때문에 이 위치에 7번에 어떤 실행 코드나 데이터가 반입이 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후에 운영체제는 0번을 참조하려고 하고 있고요. 역시 페이지 폴트가 발생이 되고요. 하드디스크에서 0번에 해당되는 실행 코드나 데이터가 반입이 돼서 적재를 해야 되는데 어디에 배치할 것이냐? 2개의 가용한 페이지 프레임이 있죠. 그래서 0번이 그 2개 중에 하나에 지금 현재 배치가 되었습니다. 자, 다시 그 후에 운영체제는 1번을 참조하게 되고요. 1번이 현재 메모리 공간에 존재하지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페이지 폴트가 또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 1번은 어디에 배치가 될 것이냐? 현재 가용한 페이지 프레임이 한 군데가 있죠. 그래서 1번이 여기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에 2번이 다시 운영체제가 참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2번을 하드디스크 상에서 반입을 해서 배치를 해야 되는데 2번은 어디에 배치가 되어야 되느냐? 현재는 가용한 페이지 프레임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LR6 교체 알고리즘의 정책에 따라서 뭔가 하나가 제거가 되고 새롭게 반입되는 그 2번으로 대체가 되어야 되겠죠. 자, LR6 교체 알고리즘은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페이지나 세그먼트를 제거 대상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어느 것이 가장 오래전에 참조됐던 것이냐? 자, 현재 7번이죠. 이 7번이 가장 오래전에 참조가 됐던 것이죠. 0번은 요 시점에 참조가 됐고요. 1번은 요 시점이고요. 아까 앞서도 이런 그림을 좀 보여드렸었는데, 자, 그래서 7번이 제거가 되고 그 자리에 2번의 실행 코드나 데이터가 배치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운영체제가 0번을 참조를 하고 있고요. 0번은 현재 메모리상에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페이지 폴트는 발생이 되지 않고 0번이 참조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3번을 운영체제가 참조를 합니다. 자, 3번은 메모리 공간에 존재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 시점에 반입이 되어야 되고요. 어디에 배치를 시켜야 되는 것이냐? 현재 그 가장 오래전에 참조됐던 것 어느 것이냐면 1번이 되겠죠. 1번은 이 시점에 참조가 됐고요. 0번은 이 시점에 참조가 됐고요. 2번은 이 시점에 참조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이 어떤 제거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제거가 되고 그 자리에 3번이 다시 교체가 되는 이런 상황을 보시고 있고요. 자, LR6 교체 알고리즘은 이런 방식으로 쭉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오래전에 사용되지 않은 페이지나 세그먼트가 가용한 메모리의 공간이 부족할 때에 우선적으로 제거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알고리즘을 보도록 하시죠. 자, 두 번째는 LFU 교체 알고리즘인데요. LFU 교체 알고리즘은 호출 빈도가 가장 적은 페이지나 세그먼트가 교체 대상이 된다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시나리오는 역시 비슷합니다. 이 그림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의 운영체제는 3개의 가용한 페이지 프레임을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순서로 운영체제가 참조를 하려고 한다. 실행 코드나 데이터를 참조하려고 한다. 그리고 메모리상에 해당되는 실행 코드나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페이지 폴트에 의해서 반입이 되고 배치가 된다. 이러한 흐름을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운영체제가 1번의 실행 코드나 데이터를 참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1번은 메모리 공간에 존재하지 않고요. 비어있는 어떤 페이지 프레임의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이지 폴트가 발생이 돼서
하드디스크 상에 있는 1번의 실행 코드나 데이터가 반입이 되게 되고요. 어디에 배치가 될 것이냐? 현재 3개의 가용한 페이지 프레임의 공간이 있죠. 그래서 1번이 배치가 됐고요. 2번이 참조가 되고 2번 역시 메모리 공간이 없기 때문에 페이지 폴트가 발생이 돼서 하드디스크 상에서 반입이 되고 이 자리에 배치가 됐습니다. 자, 다시 운영체제는 3번을 참조하려 하고 있고요. 3번 역시 현재 메모리 공간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페이지 폴트가 발생이 돼서 반입이 되는데 어느 부분에 배치가 되어야 되느냐? 현재 가용한 공간이 하나가 있죠. 그래서 3번은 이 부분에 배치가 됐습니다. 자, 그 후에 운영체제는 2번을 다시 참조를 했고요. 2번은 지금 메모리 공간에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페이지 폴트 없이 2번의 메모리 공간은 참조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1번이 다시 참조가 되었는데 1번 역시 메모리 공간에 존재하네요. 그래서 페이지 폴트 없이 1번이 참조가 되었고요. 자, 요번이 문제네요. 4번의 실행 코드나 데이터를 현재 운영체제가 참조를 했는데 현재 4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메모리 공간에. 그래서 페이지 폴트가 발생이 됐고요. 하드디스크 상에서 반입이 돼서 현재 그 가용한 공간에 가용한 메모리 공간에 배치가 돼야 되는데 현재 가용한 메모리 공간이 없습니다. 1, 2, 3이 지금 차지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은 그 LFU 알고리즘에 의해서 교체가 되어야 되는데 LFU 알고리즘은 호출 빈도가 가장 작은 세그먼트나 페이지를 교체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 거기서 어느 것이냐? 지금 1번은 2번 호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2번도 2번 호출이 됐고요. 네, 참조가 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교체 대상은 3번이 되겠죠. 3번이 제거가 되고 4번의 실행 코드나 데이터는 3번에 있던 위치에 배치가 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을 운영체제가 참조를 했습니다. 5번 역시 메모리상에 현재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페이지 폴트가 발생이 됐고요. 하드디스크에서 반입된 이 5번을 메모리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 역시 또 가용한 공간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몇 번이 교체가 되어야 되느냐? 지금 현재 2번은 2번 호출이 되었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1번도 2번 호출이 됐습니다. 4번은 바로 앞전에 그 반입이 된 거죠. 메모리상에. 아까 그 앞장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LFU 알고리즘의 단점은 최근에 반입된 그 실행 코드나 데이터가 교체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5번을 그 배치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바로 앞서 들어왔던 이 4번은 참조된 횟수가 한 번밖에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앞서 들어왔지만 이 4번의 실행 코드나 데이터가 제거가 되는 거고요. 그 위치에 5번이 배치가 되게 됩니다. 자, 이런 측면으로 진행되는 것이 LFU 알고리즘입니다.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 그 교체 알고리즘이 이런 것이구나 좀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요 정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나중에 실제 그 세부적인 시스템에 대한 기능을 배울 때 배경 지식으로 가지고 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에 대한 내용을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메모리 관리의 마지막 시간인 가상 메모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를 처음 사용하던 초기의 사용자들은 메모리의 크기보다 더 큰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해 왔고요. 물리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메모리 양보다 더 많은 양의 메모리를 필요로 해왔습니다. 그동안 메모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시도와 기법들이 개발이 되어 왔는데 현재 유닉스 시스템은 가상 메모리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가상 메모리는 실제 시스템에 있는 물리적인 메모리의 크기와는 관계없이 하나의 프로세스는 32비트 CPU의 경우에는 2의 32승의 크기만큼의 가상 공간을 프로세스에게 제공하고요. 64비트 CPU의 경우에는 2의 64승의 크기의 가상 공간을 각각의 프로세스에게 제공을 합니다. 이런 가상 메모리는 프로세스 전체가 메모리에 적재되지 않아도 프로세스 실행이 가능하도록 구현을 해야 하고요. 현재 사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일부를
메모리 상에서 유지하고 나머지는 하드디스크 상에서 유지를 해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의 부분은 앞장에서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고요. 본문에 소개됐던 프로그램을 컴파일해서 생성된 실행 프로그램 A.out은 프로그램 실행 시에 그림과 같은 가상 메모리 구조를 갖게 됩니다. 유닉스 시스템은 실행 중인 프로세스에게 4GB의 가상 메모리 공간을 제공을 합니다. 이것은 실제 메모리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적인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세스는 자신에게 배정된 메모리 공간이 4GB라고 생각을 하고 수행을 하게 됩니다. 4GB 메모리 공간 중에서 하위 3GB 공간은 사용자 프로그램이 차지하게 되고요. 상위 1GB의 공간은 커널 영역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텍스트 영역은 프로그램의 명령어 부분으로 구성이 되고요. 가상 주소 0번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영역은 프로그램에 선언된 글로벌 변수가 저장이 되는 공간들인데 초기화된 데이터 영역과 초기화되지 않은 BSS 영역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스택 영역은 프로그램에 선언된 로컬 변수가 저장이 되는 공간이고요. 함수를 호출할 때 전달되는 인자들이나 반환되는 주소들도 이 영역에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힙은 동적으로 할당받은 메모리 공간이 차지하는 영역인데 힙은 상위로 증가하고요. 스택은 이렇게 하위로 증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상 메모리를 구성하는 이 텍스트 데이터 스택 영역은 다시 고정된 크기의 페이지나 복수의 페이지로 구성된 세그먼트로 구성이 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앞장에서도 살펴봤었는데요. 가상 메모리로 살펴보면서 완전히 연결을 시켜보도록 하죠. 커널은 프로그램을 세그먼트나 페이지 단위로 하드디스크와 메모리 사이를 이동하면서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반입이나 배치, 교환 관리 기법이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가상 메모리를 구현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페이지 기법이나 세그먼트 기법을 들 수가 있고요. 이들 둘을 모두 사용하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가상 메모리를 사용하면 사용자가 개념적으로 갖는 가상 공간과 그리고 실제 메인 메모리에 적재되는 물리적인 공간을 서로 연결을 해야만이 실제 프로세스가 해당되는 실행 코드나 데이터를 참조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들 매핑에 사용되는 자료 구조는 가상 구조의 구현 방식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드디스크 상에 있는 실행 코드나 데이터가 페이지 단위로 메모리에 적재될 것이냐 아니면 세그먼트 단위로 메모리에 적재가 될 것이냐 이러한 기법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 매핑 테이블을 페이지 테이블 또는 세그먼트 테이블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러한 가상기억 장치는 사용자나 프로세스의 논리적인 메모리를 실제 메모리와 분리를 시킴으로써 프로그래머에게는 메인 메모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장점을 갖게 됩니다. 가상기억 장치는 구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잘못 사용하면 실질적으로 성능이 저하될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 유닉스 시스템의 기본적인 메모리 관리 기법으로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파일 시스템, 프로세스, 스케줄링, 메모리에 대한 운영체제의 관리 기법을 살펴봤습니다. 운영체제의 내부 구조 측면에서는 많이 부족한 내용이지만 여러분들과 같이 유닉스나 리눅스를 처음 접하는 독자들에게는 생소한 내용이 됐었을 겁니다. 본문의 내용을 접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향후에 유닉스나 리눅스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시스템을 관리할 때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걸로 믿고요. 그동안 파트 1에서 생소한 내용을 접하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 강좌부터는 여러분들이 기다려왔던 실습과 함께 유닉스의 공통적인 기능을 살펴보는 파트 2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